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미리 보기라는 주제로 파이어사이드 챗의 모더레이터 맡은 에어브릿지 프로덕트 매니저 안성건이라고 합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호, 관심사와 같은 이제 대량의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광고나 마케팅, 제품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동의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덩달아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서 데이터 유출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개인의 정보의 중요성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많이 두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GDPR이나 CCPA와 같은 프라이버시 관련 법규 및 iOS의 SK 애드 네트워크 같은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광고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글에서는 최근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도입 시기가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고 아무래도 국내의 경우는 안드로이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광고나 마케팅에 있어서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에어브릿지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기능들을 맡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주신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유현이라고 합니다. 네, AB180에서 프라이버시 어트리뷰션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손건이라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광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식별자인 GAID의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모바일 마케팅에 있어서 GAID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GAID라는 식별자를 활용해서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 내에 다양한 서비스에 개인의 유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디바이스를 식별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추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별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여러 서비스에 걸친 유저의 행동을 우리가 직접 추적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이현님께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웹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하나의 검색 키워드만으로는 유저가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계는 개별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한 예를 다시 들어보자면 A라는 유저가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A가 어떤 커머스 앱에서 카메라를 살펴보고 검색 엔진에서 유럽 여행에 대해서 찾아보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카메라와 사진에 대한 관련 글을 읽었다고 할게요. 이런 개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게 되면 A가 여행에 가져갈 카메라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의 세부적인 행동을 파악하고 여행 상품보다는 카메라에 대한 광고를, 즉 더욱 개인화된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유저 A의 유저 전이가 파악이 가능한 이유는 온라인 식별자인 브라우저의 서드파티 쿠키나 IDFA, GAID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고유 아이디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GAID와 같은 식별자를 여러 서비스 내에서 저희가 유저 전이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GAID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은 디바이스 식별자인 GAID의 대안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활용해왔던 핑거프린팅이나 혹은 확률적 모델링과 같은 그런 방식이 대안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이제 앞서 이현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한 유저의 유저 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세상의 식별자인 GID를 통해서 이제 각 유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식별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앱 또는 다른 웹에서 이 유저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쭉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좀 이 식별자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커머스 앱에서 카메라를 본 유저와 실제로 지면 앱에서 광고를 보는 유저가 이제 같은 유저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이제 원래 같은 유저인지를 좀 모르게 되고 원래 유저의 의도를 좀 파악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제 얘기 주셨던 것처럼 핑거프린팅 방식 또한 이제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되게 많은 방법으로 쓰였는데요. 이제 이 핑거프린팅 방식을 쓰기 위해 원래 수집해야 되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API들이 이제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으로 크롬에서 API들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원래 식별자를 통해 이제 유저를 구분하던 방식은 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좀 어려워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GID의 지원 종료 이후로는 궁극적으로 디바이스 레벨에 있어서 저희가 식별자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OS 같은 경우도 이제 14.5 버전 이후로 ATT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IDF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 마케터분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GID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iOS나 안드로이드 모두 OS 양쪽에서 모두 성과 측정이나 타겟팅이 좀 어려워진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기존보다 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회사들에서도 좀 이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광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SK 애드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내용인 이제 구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이 두 방식 모두 유저에 대한 자세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 디바이스 안에만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인 이제 온디바이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온디바이스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유저와 관련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앱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외부에서 만약 이 데이터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형태의 어그리게이트 데이터, 즉 집계된 형태의 데이터만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예전처럼 각각의 유저가 이제 다른 앱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이제 기기 내에만 저장되게 되고 이제 외부에 나가는 데이터는 데이터 해상도가 떨어진 채로 어그리게이트 데이터만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말씀 주신 것처럼 SK 네트워크와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두 프레임워크 모두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디바이스 내에서 모든 데이터가 이제 저장된다고 된 점들이 이제 공통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GAID와 같은 식별자를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이나 저장, 처리가 모두 이제 애드 네트워크 혹은 애드테크사들의 서버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이제 식별자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애드테크 기업들에 의한 성과 측정이나 타겟팅은 어려워지겠지만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SK 애드 네트워크나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와 같은 두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에서는 이제 GAID의 종료로 인해서 GAID가 모바일 마케팅에서 활용되어 왔던 크게 세 가지 측면, 성과 측정, 리마케팅, 그리고 타겟팅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어떤 대안들을 내놓게 되었는지 이현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에서는 식별자 없이도 마케터의 세 가지 영역인 성과 측정, 리인게이지먼트, 그리고 타겟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개발 스펙만 보더라도 광고주뿐만 아니라 매체나 MMP 같은 에드테크 산업 전반을 좀 고려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구성하는 주요 기능을 보시게 되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신규 유저 확보, 리인게이지먼트, 그리고 성과 측정까지 모두 유저의 디바이스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합니다. 하나씩 간단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토픽스 API는 광고 타겟팅을 통한 신규 유저 확보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살펴보면 현재 신규 유저 확보 캠페인, 즉 유저 애퀴지션 캠페인이라고 하죠. 이 캠페인의 운영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의 UA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교한 타겟팅을 위해 유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앱에서 어떤 유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 관심사를 유치하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도입으로 인해서 식별자가 사라지게 되고 이 유저별 행동 데이터 수집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별자 기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도 타겟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토픽스 API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일단 타겟팅 측면에서는 토픽스 API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안을 내놓은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토픽스 API가 어떻게 사용되어서 유저를 타겟팅할 수 있는지 그 동작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토픽스 API는 미리 공식적으로 정해진 350개 정도의 관심사 주제, 즉 토픽을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토픽스 API가 직접 유저에게 가장 알맞는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주는데요. 토픽스 API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이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슬라이드를 조금 미리 잠깐 봐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350개의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유저가 이제 행동을 한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토픽스 API가 직접 유저에게 가장 알맞는 토픽 카테고리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토픽스 API 공식 토픽 카테고리에는 뭐 운동, 여행, 반려동물 등 다양한 주제가 있고요. 해당 API는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디바이스 레벨에서 유저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유저에게 가장 알맞는 관심사를 선정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유저의 토픽 카테고리는 유저의 디바이스에만 저장이 되고요. 매체가 해당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시점에 이 토픽스 API를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체는 이 유저의 부여된 관심사를 확인을 하고 조금 더 개인화된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그 안드로이드 모바일 타겟팅에 있어서 에드테크 기업들이 이제 유저의 활동들을 직접 트래킹하고 이제 관심사를 정의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토픽스 API를 통해서 구글에서 사전에 정의된 이제 관심사 카테고리들의 개별 유저들이 배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운동할 때 입을 운동복을 구매하려고 좀 웹상에서 다양하게 검색을 해봤다고 했을 때 토픽스 API는 제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저에게 스포츠나 여성 패션 같은 토픽 카테고리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 후 저에게 광고가 노출될 기회가 있을 때 매체에서 이 토픽스 API를 호출을 해서 제 관심사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저에게 알맞은 광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타겟팅이 조금 더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는 리마케팅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는 GAID라는 식별자를 활용해서 유저를 서비스 내 여러 행동들을 추적을 해왔고, 만약 유저들이 앱 서비스 내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행동들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못하고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유저들의 조건을 잡아서 타겟팅을 하는 리타겟팅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GAID가 없어지는 환경에서는 이제 이런 리마케팅 캠페인이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건님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이제 프로텍티드 오디언스 API라는 기능을 통해서 오디언스 기반 리타겟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표를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죄송한데 장표 네, 그래서 현재 리타겟팅을 먼저 보자면은 이제 마케터가 먼저 생성한 이제 오디언스 그룹에 해당되는 유저 리스트를 먼저 뽑게 됩니다. 이후 해당 유저의 식별자인 이제 GAID를 매체 측과 공유를 해서 이제 지면 실제로 광고가 노출되는 앱에서 이제 GAID가 같은 유저에게 이제 오디언스에 해당하는 광고를 노출하게 됩니다. 이제 하지만 좀 GAID 지원이 중단되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관점에서 좀 리타겟팅을 보게 되면은 이제 GAID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면 앱과 그리고 원래 오디언스를 만들었던 앱에서 같은 유저인지 판별할 방법이 없게 되고요. 이제 이 때문에 좀 GAID 기반 이런 식별자 기반의 오디언스 기반 리타겟팅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 오디언스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유저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게끔 서버 단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게끔 내 디바이스 안에 저장된 오디언스의 유저를 직접 포함시키는 형태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카메라 추가라는 이제 오디언스 그룹을 마케터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후 유저가 이제 카메라를 장바구니에 실제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내 디바이스 내에 정의된 아까 만들었던 장바구니에 카메라 추가라는 오디언스에 내가 포함이 됐다라는 정보가 내 디바이스 안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고 나니까 아까 조금 전에 앞서서 이현님께서 설명해주신 토픽스 API와 굉장히 좀 유사하게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픽스 API도 유저에게 결국 관심사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고 프로텍티드 오디언스 API 같은 경우도 유저를 오디언스 그룹에 지정을 해주는 것이라면은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이제 두 개가 좀 많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유저의 관심사와 이제 오디언스를 생성하는 주체가 좀 다르게 됩니다. 이제 토픽스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에서 이미 정의한 약 400개 정도의 토픽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유저의 관심사가 정해지지만 이제 오디언스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가 이미 정의한 오디언스를 직접 정의해서 생성을 해야 합니다. 토픽스가 조금 더 정형화된 어떤 카테고리 내에서 관심사를 부여하는 기능이라고 하면은 프로텍티드 오디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터가 만든 오디언스에 현재 이 디바이스를 쓰는 유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이제 또한 프로텍티드 오디언스 API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들었던 오디언스에 단순히 이제 포함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광고 입찰 및 송출까지 이 오디언스에 기반해서 다 내 디바이스 안에서 작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iOS SK 네트워크에서는 타겟팅이나 리타겟팅과 같은 기능들을 지원하지 않는 반면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런 운영 방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고 기존 방식들과 비교했을 때 아마 효율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마케팅 운영 방법들이 결국은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마케팅 측면의 니즈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보편화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점차 익숙해져야 하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성과 측정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GAID는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타겟팅이나 리타겟팅 뿐만 아니라 광고에 참여한 사람들과 이후 앱 내에 전환 이벤트를 발생시킨 유저를 매칭하는 식별자 역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에서 성과 측정과 관련해서는 어트리뷰션 리포팅 API라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어트리뷰션 리포팅 API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지 그 작동 방식을 이현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Attribution Reporting API는 처음엔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유저가 광고를 클릭할 때 Attribution Reporting API가 해당 터치포인트 이벤트를 저장을 합니다. 그 후 해당 유저가 광고주 앱을 설치를 한다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전환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그 Attribution Reporting API가 그 전환 이벤트도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전환 전에 발생한 여러 개의 터치포인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터치포인트를 찾는 라스트 터치 어트리뷰션 방식을 사용해서 기어가 선정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기존 성과 측정 프로세스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그게 맞습니다. 다만 어트리뷰션 리포팅 API와 기존 성과 측정의 가장 큰 차이는 광고 노출, 전환, 그리고 기어까지 이 모든 프로세스가 유저의 디바이스 내에서 집행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로 계산된 성과 측정 결과를 나중에 이벤트 단위 혹은 집계된 이벤트 단위의 리포트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과정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좀 복잡한 개발 프로세스가 요구가 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조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세 기술 관련 내용을 좀 넣어두려고 하는데요. 이후 저희 블로그 등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케터 분들은 마케팅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이런 머리 아픈 부분들은 MMP가 대신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현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MMP의 어트리뷰션 프로세스와 이제 대체로 동일하지만은 차이점이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경우는 뭐든지 디바이스 레벨에서 다뤄진다는 점인데요. 간단한 차이로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디바이스 레벨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애드 네트워크나 MMP사에서도 많은 작업들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SK 애드 네트워크나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와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적용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MMP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가끔 받게 되는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이제 이러한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들은 점차 이제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관련 대응을 고객사에서 직접 하시기에는 너무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마케터분들 대신해서 저희가 이런 업데이트들을 빠르게 대응하고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MMP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고 및 전환 이벤트 기록과 같은 복잡한 과정들은 이제 매체와 MMP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저희는 마케터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만한 성과 측정 결과를 제공하는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트리션 리포팅 API는 성과 측정 결과를 이제 이벤트 레벨 리포트와 집계 리포트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리포트로 제공하게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리포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벤트 레벨 리포트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벤트 레벨 리포트는 각 전환 이벤트 단위로 성과를 측정하여 제공되는 리포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포트는 광고 최적화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는데요. 따라서 리포트를 통해 어떤 전환 이벤트가 어떤 광고에 의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뭐 구매한 상품의 가격이라던가 이벤트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런 시간 같은 전환 이벤트의 상세 정보는 아쉽게도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레벨 리포트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환 이벤트, 터치포인트 아이디, 그리고 해당 터치포인트의 유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정보만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맨 끝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정보는 전환 이벤트가 발생한 곳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광고주 앱이라던가 모바일 웹 주소를 알려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 저 소스 아이디, 제가 아까 터치포인트 아이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터치포인트가 등록이 될 때 이제 사용되는 아이디입니다. 이 소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iOS의 SK 애드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전환이 어떤 광고에 의해 발생이 되었는지 알려주는 좀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트리거 타입은 이제 어떤 전환 이벤트가 발생했는지와 그 해당 전환을 발생시킨 터치포인트의 유형, 이것이 클릭이었는지 뷰였는지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좀 제한적이지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든 정보가 포함된 어트리뷰션 리포팅 API의 이벤트 레벨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발생 후에 최대 이틀 후에 전송이 되고 있어요. 아마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런 딜레이가 발생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벤트 레벨 리포트는 어떤 앱에서 어떤 터치포인트에 의해 어떤 전환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그 성과만을 알려주는 리포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집계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집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성과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예전처럼 러 데이터를 통해서 터치 포인트과 컨버전 간에 직접적인 매핑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 광고 성과를 집계해서 이제 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관점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어떤 그룹 바이, 즉 어떤 디멘전으로 분류해서 데이터를 쪼개어 볼 건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집계 리포트에서는 이 개념을 어그리션 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그리션 키 같은 경우에는 매체 측과 MMP 측에서 각각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매체 측에서는 광고가 노출되는 시점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그리게이션 키를 하나 만들게 되고, 이제 MMP 쪽에서는 컨버전 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그리게이션 키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어그리게이션 키를 합쳐서 하나의 어그리게이션 키로 만들게 되고, 이제 나중에 집계 리포트를 받게 될 때 이 어그리게이션 키 단위로 데이터를 받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매체 측에서는 그 광고가 클릭이 되는 시점 아니면 노출이 되는 시점에 수집 가능한 이제 광고 캠페인 아니면 광고 그룹 아니면 소재 같은 이제 광고와 관련된 항목들을 어그리게이션 키에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MM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컨버전이 발생하는 시점, 뭐 예를 들면은 상품 카테고리, 디바이스 로케일, 그리고 앱 버전과 같은 데이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집계 리포트에서는 광고주 앱에서 이제 캠페인 아이디 뭐뭐뭐에 대해 이제 구매가 총 300건 정도 발생을 했고 전체 구매액은 약 500만 원 정도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했다라고 성과를 볼 수 있게끔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벤트 레벨 리포팅의 경우는 iOS의 SK 애드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소 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머신러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광고 최적화가 용이할 수 있도록 터치 포인트와 직접적인 매핑을 제공한다는 점이 더 추가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계 레벨 리포트를 이제 제공을 통해서 좀 더 짧은 딜레이 내에서 캠페인의 성과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SK 애드 네트워크보다는 성과 측정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의 형태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iOS의 SK 애드 네트워크 얘기가 나온 김에 SK 애드 네트워크와 같이 놓고 비교를 해서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가 어떤 점이 다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성과 측정과 관련해서 이 두 개의 프레임워크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 3개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성과 측정 방식에서 먼저 보면은 스칸 같은 경우에는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한 번 또는 최대 3번까지의 포스펙에 의해서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를 6비트, 즉 0에서부터 63 사이의 숫자에 이제 유저 성과를 포함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이제 성과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칸과 유사한 이제 이벤트 레벨 리포트만 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클릭의 경우 3비트, 0에서부터 7 사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뷰의 경우 이제 1비트, 0 또는 1의 숫자로 이제 유저의 성과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프라이버시 이제 뭐 좀 약간 스칸에 비해서 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클릭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의 전환 이벤트를 전송할 수 있고 이제 뷰에 대해서는 최대 2개의 전환 이벤트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스칸의 경우 이제 캠페인별 설치 수가 이제 애플이 정한 기준 이제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프라이버시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프라이버시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 데이터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보의 양을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그리게이션 키 기준으로 이제 집계된 성과 데이터에 이제 랜덤한 노이즈 값을 더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개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을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이제 차등 정보 보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집계되는 단위가 이제 유저 개별 레벨에 가까워질수록, 즉 집계된 데이터가 좀 더 데이터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이즈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좀 이제 쓰기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완전히 값을 제공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통계적으로 유저의 추세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 측정의 자유도 또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스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에 추가된 락 윈도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사실상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반면에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 포인트 혹은 컨버전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아니면은 어트리뷰션 윈도우를 정해서 이제 기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이제 MMP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이제 유사하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건님께서 잘 설명 주신 것처럼 SK 에드네스크의 경우에는 애플에서 내놓은 정책을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이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이제 제한 사항들을 공개해서 시장에 뭐 MMP나 에드테크와 같은 여러 플레이어들과 알파, 베타 테스팅을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이제 계속해서 취합하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구글 애즈라는 대형 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앞서 등장했던 iOS의 SK 에드네트워크에 대한 시장의 의견들을 이미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프라이버시만을 보호하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마케팅 방법이나 운영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좀 이제 핵심 내용들을 압축하다 보니 이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기능과 이제 스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릴리즈가 되게 되면은 이제 마케터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이현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앞서 계속 언급되어 온 안드로이드 식별자 GAID의 지원 종료일 것 같은데요. 이는 성과 측정과 광고 타겟팅에 좀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가 다양한 API 기능을 통해서 여러 대응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마케팅 활동에서 식별자를 활용하시던 분들이라면 MMP 사용 등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정보를 일단 수집하고 보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이벤트가 더 디테일해지면 디테일해질수록 건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의 노이즈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마케터로서는 이제 최소한의 데이터 수집으로도 광고 성과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핵심 이벤트를 미리 좀 정의하시고 집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핵심 이벤트의 성과를 판단하실 때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 트렌드를 분석하시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통해서 다가오는 마케팅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에어브리지는 현재 이제 구글과 이제 AAP
파트너로서 이제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에 대한 베타 테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고 싶은 고객사도 모집하고 있으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세션 종료 후에 네트워킹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내용 공유해 주신 두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며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